갓난쟁이를 두고 어찌 그리 매정하게? 발정이라니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기지. 그게 사람인가? 아휴, 저 불쌍한 것. 여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어요. 형님들도 다들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밤눈, 서정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입자들이 하늘에서 느릿느릿 낙하하다가 내 얼굴과 몸에 내려앉던 순간이 있었다. 차갑지 않았으니까 눈은 아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기에는 내가 너무 어렸다. 가느다란 햇살이 미약한 온기로 이마에 와닿는 아침이었을 것이다. 낡은 툇마루에 누워있던 나는 작은 손을 뻗어 그 입자들을 움켜쥐려 했다. 그러나 입자들은 내 손에 닿기 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사라진 그것의 이름을 알 수 있다면 소리내어 불러보고 싶다고 좀 더 자라고 나서야 생각했다. 나의 작고 어설픈 손짓으로는 영영 옮겨줄 수 없던 그 미세한 존재들. 옮겨줄 수 없어서 더 안타까웠을까?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더 아름다웠을까? 모두 지금에서야 하는 생각이다. 그때는 오직 언어로 대체할 수 없는 경험뿐이었다. 대체할 수 없어서 완전한 기억이었다. 단어는 언제나 그 지시 대상을 미묘한 차이로 비껴가곤 했다. 단어 하나조차도 그러했으므로 문장이나 서사는 말할 것도 없었다. 나는 그 어긋남이 언제나 애석하고 곤란하고 찜찜해서 내 안의 깊은 동굴에 생각을 가두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품고 있는 고요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침묵은 금이라느니 말을 아낄수록 좋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를 마치 위험한 물질 보듯 경계하거나 무슨 말이든 좀 해보라며 부추겼다. 쟤는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니까. 애가 애다운 맛이 있어야지. 어른들이 나를 두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책 속에 머리를 푹 집어넣고 못 들은 척 했다. 그런다고 진짜 못 듣는 건 아니었는데 어른들은 마치 내 귀가 없어졌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린 청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허술하게 입 밖으로 흘러나왔고 내 귀는 책의 내지들로 겹겹이 쌓인 담벼락 안에서 점점 부풀어 올랐다. 나는 거대해진 귀로 그들의 말을 수집했다. 수집한 단어들의 간극이 너무도 커서 그것들을 취합하느라 내 머릿속은 늘 분주하고 복잡했다. 저속함과 고귀함, 더러움과 아름다움, 그 밖의 모든 상반된 것들 사이를 잇는 팽팽한 외줄 위에서 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으려 애쓰며 시간을 쌓아나갔다. 그 시간을 어떤 이들은 성장의 과정이라 일컬었지만 나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애씀의 시간 동안 내 정신은 대나무가 자라나듯 쭉쭉 커진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웅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었다. 한 곳에 엉켜붙어서 진득하게 쪼라들고 줄어든 것이었다. 꾹꾹 눌러 압착된 것이었다. 물론 그조차도 나의 상태를 100%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생각의 동굴 속에 숨어있는 편을 택했지만 좀처럼 완성되지 못할지라도 본질에 가까운 언어의 조합을 홀로 찾아내는 과정이 그 당시로서는 나의 최선이었다. 친척 어른들이 내 옆에서 나누던 허술한 대화들을 통해 나에게 왜 엄마가 없는지도
대강 유추할 수 있었다.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 집안에서 어떤 식으로 서사가 만들어졌는지는 파악이 가능했다. 발정. 어른들은 나의 친모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단어를 사용했다. 갓난쟁이를 두고 어찌 그리 매정하게? 발정이라니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게지. 그게 사람인가? 아휴, 저 불쌍한 것. 그런 이야기 끝에 그들은 나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혀를 찼다. 나는 그 말들도 그 눈빛들도 여전히 모르는 척하며 책 속에 머리를 더 파묻었다. 어른들은 좀처럼 묻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 내게 의문스럽다며 핀잔을 주면서도 언제나 책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기특해 하고 칭찬했다. 내가 보는 책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랬다. 책을 이렇게 좋아하니 학자가 되겠네. 학자도 좋지만 선생이 되라. 여자 직업으로는 그게 최고다. 직업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의 말은 금세 다른 쪽으로 흘러갔다. 바로 전까지 보여주었던 나에 대한 연민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의미 없는 것들이 내 곁에 머물지 않고 금방 사라져 주어서 마음이 홀가분했다. 나는 학자도 선생도 될 생각이 없었다. 그 무엇이라도 되고 싶다는 욕망 자체가 없었다. 그저 알고 싶은 것들, 찾고 싶은 것들이 많을 뿐이었다. 나는 친척 어른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국어사전을 펼쳤다. 발정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 것이기에 친모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까. 어떤 힘에 이끌렸기에 갓난쟁이였던 나를 두고 사라져버린 걸까. 모르는 것을 어른들에게 물을 필요는 없었다. 해석이 본질에서 조금씩 빗나가더라도 사절을 찾는 편이 훨씬 나았다. 내가 모르는 것은 어른들도 대부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자기 입으로 말하기가 곤란했거나. 사전에서 설명하는 발정은 이런 뜻이었다. 성호르몬의 분비로 성적 충동을 일으킴. 나는 그 설명 안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다시 찾고 찾으며 의미를 이어붙이다가 마침내 그 뜻을 구체적으로 짐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친정 어른들이 그 단어를 내뱉을 때의 표정을 떠올렸다. 발정이라고 힘주어 말할 때 실룩이던 입 주위의 근육, 경멸하듯 내뱉었지만 입안에 은근하게 머금고 있던 시샘과 비밀스런 욕망. 그 이중적인 패배자들의 얼굴을 떠올리자 나는 문득 얼굴도 모르는 친모가 자랑스러워졌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어떤 변명도 없이 정직하게 떠나간 그녀는 불평불만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의미 없는 언어로 삶을 소진해버리는 이들과는 다른 사람일 것이었다. 나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부재했지만 이미 승자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 아쉬울 것은 조금도 없었다. 밤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둘 다 눈썹이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다. 영하 18도의 냉동 창고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밖은 한여름이었는데 창고 안은 다른 세계였다. 네이도 챙겨 입고 센터에서 지급받은 방한복과 털모자까지 썼지만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코와 뺨은 금세 빨갛게 얼어버렸다. 날수마다 따뜻하게 뿜어져 나오던 입김은 코끝에 맺혔다가 하얀 서리가 되었다. 그는 작고 마른 사람이었으며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옷과 방한용품으로 가려져 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오직 이마부터 인중까지였지만
딱 그만큼만 보여도 충분했다. 어두운 색깔의 피부에 내려앉은 하얀 서리가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나는 그의 얼굴을 한참이나 쳐다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름, 밤. 그가 가진 눈빛에 정확히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그가 발음한 밤이 한국어의 그 밤은 아니겠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비밀스런 밤의 시간으로 이동했다. 어두운 밤, 홀로 낯선 숲속에 들어선 것만 같았다. 이름의 뜻을 짐작할 수가 없어서 더 가슴이 뛰었다. 내가 그의 얼굴을 보며 밤? 하고 중얼거리자 그가 자신의 가슴에 있던 손을 들어 나를 가리키며 짙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눈. 나는 그렇게 말했다. 생각할 것도 없이 대답이 흘러나왔다. 물론 내 이름은 눈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눈목자가 내 이름 속 한자에 들어가 있으므로 아주 거짓말도 아니었다. 내가 밤하고 부르자 그가 눈하고 나를 불렀다. 거대한 냉동 창고의 가혹한 냉기 속에서 밤이라는 말과 눈이라는 말이 본연의 의미를 버리고 자유롭게 떠다녔다. 나는 이름이 가진 무게에서 처음으로 놓여놨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이름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다. 밤이 나를 눈이라고 불렀던 그 순간 나는 내가 그동안 법적으로 등록된 이름에서 간절히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밤과 나는 냉동 창고에서 한 조가 되어 움직였다.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는 상자에 포함된 냉동식품을 각각 배송될 지역별 라인으로 배치하는 일이었다. 밤은 한글을 모르는 눈치였지만 내가 상자를 건네며 지역 이름을 말하면 정확히 그 라인에 갖다 놓았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처음에 나와 밤을 한 팀으로 짝지어주던 관리자가 이 센터에서 제일 오래 일한 애가 얘라고 일 시키다 보면 말귀 못 알아먹는 애들 수두룩한데 한국말 몰라도 말귀는 얘가 제일 잘 알아듣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건 관리자가 한 말 중에 가장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이었다.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말이 다 통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해하는 척할 뿐 실은 타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드물었다. 모두가 타인의 말을 믿기 삼아 자신의 이야기를 할 뿐이었다. 서로의 이야기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높다란 벽이 있었고 각자의 입에서 나온 수많은 단어들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진동했다. 언어가 남발되면 공기는 쉽사리 더럽혀졌다. 나는 그 소음과 난잡함에 완전히 질려버려서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늘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었다. 친모를 대신해 나를 돌봐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집을 떠난 후 나는 숙부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던 숙부의 집. 검정색으로 빛나던 그랜드 피아노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온 동갑내기 사촌의 것이었고 내가 그 집에서 결코 손댈 수 없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숙부에게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다. 손님들이 오면 숙모는 거실의 탁자 위에 차와 과일을 내왔다. 때로는 유리 진열장 안에 있던 비싼 술을 꺼내기도 했다. 술을 마시면 숙부를 포함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무척 커졌다.
마치 목소리 크기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알맹이 없는 말들을 음량만 키워 입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어떤 말도 집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그런 순간에 그들은 상대의 우위에 서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한 팀으로 강력하게 결속된 것 같았다. 가족이나 연인보다도 더. 나는 주로 숙모가 시키는 잡다한 심부름들을 하기 위해 주방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숙부와 손님들이 거실에서 큰 목소리로 떠들어대는 이야기들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이야기들을 대부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어린 나를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모종의 불법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물론 그걸 안다고 해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나는 확실한 목격자였다. 자꾸 무력할지언정 가장 커다란 귀와 눈을 갖고 있는 목격자. 숙부는 간혹 손님들에게 딸이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었다. 검은 광택으로 빛나는 그랜드 피아노의 새하얀 건반. 그 위에서 춤을 추는 사촌의 손가락은 나를 달뜬 열망에 사로잡히게 했다. 단언컨대 사촌이 가진 다른 것은 하나도 부럽지 않았다. 부모의 존재도 커다란 집도 공주풍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그의 방도 그런 건 내 욕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나는 다만 사촌이 유일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순간 오랫동안 숙련된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건반을 누르는 순간 언어가 배제된 채 명백하게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순간만을 동경했다. 어쩌면 피아노만이 그 집에서 내게 금지된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갈망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 훔치기라도 했을 텐데 그랜드 피아노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만질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나는 피아노를 연주할 줄 몰랐다. 사실 가장 슬픈 점은 그것이었다. 내게 금지되어 있고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존재가 불러일으키는 강한 갈망보다 더한 감정. 설령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 피아노 건반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 말이다. 손님들이 나에 대해 물으면 숙부는 언제나 짧은 한숨을 내쉬며 불쌍한 애지 라고 말했다. 거둘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서 라고도 했다. 실제로 숙부는 나를 가엾게 여기는 것 같았고 나를 거두어 키우는 것을 자신이 부여받은 일종의 사명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어쩌면 자신이 짓는 죄를 나로 인해 탕감받는다고 여기는지도 몰랐다. 짓는 죄만큼 선행을 베풀고 기도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떤 일도 영영 삭제될 수는 없었다. 고해수에서 나오는 숙부의 편안한 표정을 볼 때면 나는 언제나 의아했다. 어떻게 제로가 되었을까 하고 자신의 죄를 누군가에게 언어로 고백하고 난 뒤의 표정이 어떻게 저리 편안할 수 있을까 싶었다. 나는 내 죄를 발설하고 나면 더욱 괴로워질 것 같았기에 구해소에서 입을 열 수 없었다. 숙부는 가끔 내게 고해성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때마다 나는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다. 부활과 성탄을 앞두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판공성사 시기에는
내 이름이 기입된 표를 제출해야 했기에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몰래 고해소에 들어가 바구니 안에 성사표를 던져놓고 도망치듯 성당을 빠져나왔다. 그렇게 나의 죄는 자꾸 쌓여갔지만 나는 내가 죄를 저지른 상대에게 직접 용서받지 않고 신으로부터 대신 용서받는 일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다. 신부님 앞에서 내가 구사하는 문장이 내 죄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보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곱씹는 편을 택했다. 그것이 신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해였다. 스키조.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나는 처음 듣는 그 히라버에 매료되고 말았다. 나는 고해성사는 하지 않았지만 신부님이 들려주는 복음과 강론에는 누구보다 귀를 기울였다. 복음에는 비유와 상징이 가득했고 신부님의 강론은 그 당시 내가 접할 수 있는 어른들의 말 중에 가장 들을 만한 이야기였다. 물론 강론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녀님과 선생님의 눈을 피해 잡담을 하거나 장난을 쳤다. 본당 신부님은 확실히 이야기꾼은 아니었고 언어로 신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는 소질이 없었다. 목소리나 억양에도 임팩트가 없었다. 그러나 얼핏 보면 지루하게 느껴지는 시간 속에 오히려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은 자주 잊었다. 그날의 복음은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땅 위로 오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었다.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나는 복음을 들으며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갈라진 하늘에서 커다란 비둘기가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하자 온몸이 쩌릿쩌릿했다. 그건 신앙적인 감동 같은 것이 아니었다. 어쩐지 그런 순간을 내가 겪어본 것만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을 사실적인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으며 오로지 비유와 상징으로서만 재현이 가능하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전율이었다. 복음 낭독이 끝나고 신부님은 높낮이가 없는 특유의 말투로 강론을 시작했다. 사촌은 내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보석이 잔뜩 박힌 사촌의 머리띠가 시야를 방해했기에 나는 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 고개를 약간 옆으로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보석 머리띠는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사촌이 옆자리 아이와 귓속말을 주고받느라 머리를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성전 천장에서 내려오는 불빛이 너무 많은 보석들에 반사되어 이리저리 어지럽게 솟구쳤다. 그런 식으로 과잉된 것들에는 고귀함이 없었다. 오로지 눈을 번잡하게 할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고 낮은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신부님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그때 신부님이 그 단어를 말했다. 스키조. 우리말 성경에 갈라졌다고 번역된 말은 히라버로 스키조인데 의미를 생각해보면 갈라졌다기보다는 찢어졌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나는 그 순간 감았던 눈을 크게 떴다.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는 것. 그 말이 내 마음에 거대한 진동을 일으켰다. 그 말이 맞았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 그렇게 평화로울 리 없었다. 자연스럽게 갈라지거나 순하게 열릴 리가 없었다. 아프고 고통스럽게 그렇지만 힘차게 찢어져야 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내 유년과 사춘기에 어떤 중요한 순간들을 관통하는 단어를 찾은 것만 같았다. 한 세계가 찢어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 그것은 고통과 환희가 공존하는 순간이며 단 한 번의 열림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희망적이었다. 내가 보기에 밤도 수없이 찢어진 사람이었다. 찢어져 본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건 말로 내뱉잖아도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아니, 말하지 않아야만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냉동창고 일이 끝나면 같은 셔틀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 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어둠이 내리깔리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도 그런 순간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사이에 오가는 것 같았다. 가끔 나는 이어폰 한쪽을 밤이 귀에 끼워주고 옛 노래를 함께 듣곤 했다. 종점이 가까워질 무렵 버스 안에 우리밖에 남지 않았을 때면 밤은 내가 자주 들려주던 노래의 후렴구를 작게 따라하기도 했다. 뜻모르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밤의 옆모습을 보는 일이 좋아서 나는 우리가 탄 버스가 신호에 좀 더 자주 걸리기를 바라곤 했다. 겨울이 되자 어둠은 우리를 둘러싼 공기 속으로 빠르게 내려앉았고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창밖은 새까만 밤의 물감으로 덧칠이 되었다. 나는 버스 창문에 입김을 불어 하얀 성의를 만든 다음 그 위에 글자를 썼다. 밤은 마술사를 보는 것처럼 내 손가락의 움직임을 신기한 듯 골똘히 바라보았다. 밤, 내가 쓴 글자를 읽자 밤이 나를 따라 말했다. 밤? 나는 그 옆에 한 글자를 더 쓰고 소리내어 읽었다. 눈. 밤이 나를 따라했다. 눈. 그때였다. 온통 검게 물든 창밖으로 작고 하얀 눈의 입자가 드문드문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작은 눈발은 목과솜처럼 도톰한 눈송이가 되어 차창을 두드렸다. 어둠으로 검게 채색되었던 고요한 바깥 세상이 한순간에 화려하고 소란해졌다. 그것은 화려하되 조악하지 않고 소란하되 난잡하지 않은 세계였다. 버스 창밖을 바라보던 밤이 짤막한 탄성을 내지르며 내 차가운 손을 가만히 잡았다. 밤, 눈. 나는 밤의 얼굴을 보며 그렇게 말했다. 밤눈. 밤이 나를 따라했다. 우리 사이에는 그 두 개의 단어뿐이었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는 없었다. 밤과 눈은 이어져 밤눈이 되었고 그와 나 그리고 그토록 차갑고도 아름다운 세계가 그 단어 속에 모두 들어 있었기에 어느 추운 겨울의 밤눈 같은 순정한 아름다움과 고귀한 생동 그런 걸 제대로 본 적 있는 사람은 절망의 벽에 쉽게 가로막히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 언어를 갖고 있지 않던 무렵부터 그런 존재들을 목격해왔고 그 생생한 기억들은 어떤 수렁에서도 나를 끌어내 주었다.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었다. 나의 걸음걸음마다 크고 작은 지옥의 입구가 덫처럼 놓여 있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목표라면 오로지 기도만 해서는 안 되었다. 눈을 크게 뜨고 발밑을 잘 살펴야 했다. 수많은 덫을 잘 피해 다녀야 했다. 하지만 내 목표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도 잘 견디는 것이었다. 그 불구덩이를 다 겪어내고 마침내 장엄하게 찢어져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다. 여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어요. 형님들도 다들 나서자는 이유가 뭐겠어요? 잠들어 있던 나는 숙모와 숙부의 대화 소리에 잠이 깼지만 숨소리를 고르게 하려 했으며 그대로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어도 나는 숙모가 하는 말의 맥락을 충분히 짐작했다. 남의 아이를 떠맡는 일은 누구나 내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동안 보아왔던 동화책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거무머리 짐승이라는 단어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어서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굴러다녔다. 여길 봐. 집에서 3장 30절. 물은 타오르는 물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대. 우리는 신께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라고. 그리고 애가 불쌍하잖아. 그렇게 손 많이 가는 나이는 아니니까 당신이 몇 년만 좀 고생해. 숙모는 한숨을 내쉬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더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 것 같았다. 나는 큰 집에서 살게 되면서 내가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숙모로부터 들었다. 규칙을 어기거나 어겼다고 오해를 받으면 숙모에게 벌을 받았다. 때로는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숙모의 체벌은 기괴했다. 몸을 때린다거나 손을 들고 있게 하는 등의 벌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나는 옷을 다 벗은 채로 숙모 앞에 10분 동안 가만히 서 있어야 했다. 숙모는 소파에 앉아서 그런 나를 경멸스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내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았지만 그건 최악의 체벌이었다. 숙모는 시선만으로도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나를 데려와 키우겠다고 통보한 숙부에게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할 작정인 것 같았다. 물론 숙부는 숙모가 내게 가했던 체벌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 일은 숙모와 나 둘만 있을 때 이루어졌고 나는 그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도 숙부는 그런 일에 대해 알고 싶은 생각조차 없었을 것이다. 짐작되는 바가 있어도 모른 척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학급 문고에 꽂혀 있던 책들 가운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던 책이 몇 권 있었다. 그 중에 그림 형제의 동화 모음집도 있었는데 글씨 크기나 책의 두께로 봐서 어린이를 위한 책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학급 문고에 기증을 한 모양이었다. 학급 문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얄짤하고 시시한 책들에 질려있던 나는 순식간에 그 두꺼운 책에 매혹되고 말았다. 낯선 나라의 옛 이야기들은 꿈결처럼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갔다. 가끔은 예상치 못했던 잔혹한 이야기 전개에 놀라기도 했고 어떤 이야기들은 나를 골똘히 생각에 빠지게도 했다. 그 책 속에 향나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한 소년이 주인공이었는데 동화 속 흔한 설정대로 소년은 새엄마를 얻게 되고 새엄마의 미움을 받는다. 새엄마는 어느 날 소년을 사과 궤적으로 유인해 잔인하게 죽이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소년의 시체를 토막토막 썰어 솥에 넣고 끓인다. 그리고 소년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새엄마는 소년의 몸으로 만든 소시지와 슈트를 식사로 내놓는다.
소년의 아버지는 그것이 자신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뼈에 붙은 살점까지 남김없이 발라먹는다.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 참혹한 이야기 전개보다도 그 뒤의 이야기를 읽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 이후에 새엄마는 죽고 소년은 환생했는데 그렇게 환생한 소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 함께 행복하게 밥을 먹는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결말이었다. 어떻게 아버지와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지? 아들의 몸을 토막내어 만든 음식인 줄도 모르고 너무나도 맛있게 뼈에 붙은 살점까지 남김없이 발라먹던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마주 앉아서 밥을 먹지? 자신의 죽음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으며 그 무엇도 정확히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어떻게 그리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그 결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함께 밥을 먹으러 이어질 다른 이야기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이미 벌어진 일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들어온 일들, 저질러버린 죄들, 깊이 팬 상처 자국들, 그런 것들을 물로 씻은 듯이 깨끗이 지울 수는 없었다.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으며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을 간단히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런 식의 쉬운 용서와 화해는 악의 싹을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하며 더욱 번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악행이나 마찬가지였다. 숙부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지켜야 하는 규칙 중에는 가족 모두 함께하는 저녁 기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집에 손님들이 방문하거나 숙부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아니라면 저녁 식사 후 네 사람 모두 성모상 앞에 꿇어앉아 묵주기도를 했다. 정해진 기도문을 합성하는 묵주기도가 끝나고 나면 숙부나 숙모가 대표로 그날그날 짧은 기도를 자유롭게 했다. 대체로 신에게 바라는 말을 나열하는 시기였다. 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욕을 하고 생각했고 진짜로 신이 있다면 무척 괘씸하게 여기지 않을까 싶었다. 언젠가 신부님이 강론 중에 했던 이야기를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기도란 하느님과의 대화라는 그 말을 숙부도 함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요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기에 어느 날 숙부가 나에게 대표로 기도를 시켰을 때 나는 침묵한 채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와 진심으로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했다. 부정확한 언어들을 마구 내뱉는 것보다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대화의 밑바탕이라는 점은 틀림없었고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니까 당연히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다 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됐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기도를 억지로 시킬 생각은 없다. 숙부가 조금 화난 소리로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미 기도를 하고 있었다. 신은 나의 침묵 속에서 진심을 읽었을까? 하지만 숙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나의 침묵을 기다릴 인내심도 없었다. 숙부는 나 대신 사촌에게 기도를 하게 했다. 사촌이 진부하고 유치한 소망들을 나열하는 동안 나는 흰석고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성모상과 그 양쪽에서 고요하게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런 단순한 아름다움만으로도 일상의 지옥을 견디어낼 힘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신이 나에게 내려준 비밀스런 선물이었다. 밤과 함께했던 순간들은 언제나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같은 눈높이로 버스 창밖 풍경을 바라보거나 오래된 노래를 듣거나 평범한 산책로를 거닐거나 아주 잠깐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일들. 냉동 창고 밖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뿐이었으나 그것으로 충분하기도 했다. 작은 이야기들마다 펼쳐지는 각각의 클라이맥스. 매 순간의 절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했을 뿐 우리에게 거대 서사는 필요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때때로 우리를 그 거대 서사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런 일들은 대체로 난처하고 난폭했다. 나는 더 이상 성당에 다니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신이라는 존재와 마음속으로 대화를 해보려고 애썼다. 문장으로는 도무지 정돈되지 않는 질문들을 했고 내 혀와 입술로 발아들 수 없는 감정들을 침묵 속에서 쏟아냈다.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다만 절대자의 응답을 들어보려고 했었다. 그 응답은 당연히 청각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다른 형태로 내게 오고 있는지 살피고 작은 실마리라도 주어졌는지 찾으려 마음을 다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기도를 했다. 밤은 한국에서 추방을 당했다. 나와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쫓겨났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영역 밖으로 누군가를 쫓아낸다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추방 이전에 밤이 당한 일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기도했다. 도무지 알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듣기 위해서. 그 일이 있던 날, 밤은 나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번화가를 돌아다녔다고 했다. 그는 거리에 자판을 버려놓은 상인으로부터 머리끈을 샀다. 휴대폰에 저장해둔 선물 상자 이미지를 상인에게 보여주자 머리가 하얗게 센 상인은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인 후 보라색의 얇은 천으로 된 포장주머니에 머리끈을 넣어 주었다. 돈을 지불하고 뒤돌아설 때 밤은 건장한 체격의 한 남자와 어깨를 살짝 부딪혔다. 그 남자와 함께 걷던 무리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밤에게 시비를 걸었다. 커토크라. 조금 당황한 밤은 자신의 모국어로 얼른 사과를 하고 바닥에 떨어진 선물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때 남자들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으며 밤을 폭행했다. 사과를 하려면 한국말로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남의 나라에 돈 벌러 온 새끼가. 어? 나는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으로 밤이 맞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았고 밤에게 폭행을 가한 20대 남자들은 익명의 다수에게 비난받았다. 그러나 결국 쫓겨난 사람은 밤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의 여권이 이미 만료되었고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하지 못한 채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경찰로부터 전해받은 보라색 선물 주머니를 열었다. 초록빛의 자그마한 보석 장식에 달린 머리끈이 그 안에 있었다. 나는 그토록 반짝거리는 것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밤은 그런 것을 내게 선물했다. 그랜드 피아노보다 더 반짝이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밤은 내 기억 속에 가장 빛나는 존재로 남았다. 지금 그가 내 곁에 없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은 달라지지 않는다.
밤이 없는 냉동창고는 조금 더 춥다. 그와 함께 타던 셔틀버스의 뒷좌석에 홀로 앉아 집으로 돌아갈 때면 어둠은 더 짙게만 느껴진다. 그럴 때면 나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들이 모두 사라지고 머릿속이 온통 밤에 대한 기억으로만 가득 채워진다. 밤이 어두운 피부 위에 곱게 얹혀있던 흰 서리와 옅은 미소. 그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흥얼거렸던 오래된 노래의 후렴구. 언제나 나보다 조금 더 따뜻했던 그의 체온. 때로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린 밤의 얼굴과 내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며 살아갈 밤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그러다 어느 순간 버스 창밖으로 소리 없이 흰 눈이 내려올 때가 있고 춥고 어두운 바깥 세상을 눈부시게 밝히는 눈송이의 희드인 빛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 그 속에 신의 응답이 하나쯤은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는 버스 창문에 입김을 불어 흰 성의를 만들고 거기에 그와 나의 이름을 쓴다. 그 이름 위로 밤눈이 성글게 다가와 조용히 녹아내린다.